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일제 식민 지배 통치 정책에 이어서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이유가 사실 영상을 한번 찍었는데요. 화면 녹화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가지고 다시 할 거니까 이거 필기를 선생님이 다시 이야기할 테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3.1운동부터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 날에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무단 통치가 이루어지고 약 9년간 한국인들이 정말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은 간섭과 지배를 받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무력으로 또 탄압을 받았잖아요. 그런 것들의 불만과 그리고 한국에 대한 어떤 독립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서 3.1운동이 터져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왜 일어나게 됐는지 구체적인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본다면 먼저 국제정세가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1910년에는요. 많은 이 유럽 국가들이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식민지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서로 경쟁을 하다가 결국에는 세계적인 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돼요. 그게 바로 1차 세계대전인데요. 1차 세계대전은 크게 연합국 대 동맹국대로 싸우게 됩니다. 연합국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일본 같은 나라가 있었고 동맹국에는 독일, 오스트리아, 터키 같은 국가들이 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연합국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전쟁을 정리하는 파리 강화 회의라는 걸 개최를 해요. 뭐 예를 들면 뭐 독일이 니네가 잘못했으니까 뭐 배상금 얼마 내, 그리고 식민지는 어디 반납해, 뭐 이런 식으로 회의를 했는데요. 이때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윌슨이라는 사람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걸 표방합니다. 민족은 스스로 자신의 운명과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걸 이야기한 이유는 당시에 이제 독일의 그 여러 가지 식민지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독일은 지금 패전국이니까 그 밑에 있는 독일의 식민지들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에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은 당시에 이제 일본이 연합국 쪽에 섰기 때문에 패전국가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게 해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민족이 진짜 스스로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기 맞지 않냐,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독립운동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던 중에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그러니까 노동자들 있죠. 이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나라를 세우는데 그게 바로 소련입니다.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그래서 이 사회주의 국가 소련이 등장하게 되면서 얘네가 이 사회주의 국가를 좀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한테 홍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한테도 야, 니네가 만약에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은 너 일본으로부터 또 벌써 벗어날 수 있고 노동자나 그런 농민들을 위한 그런 국가를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어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또 영향을 받아서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한국에도,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 바깥에서는 중국에서 신한청년당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이 신한청년단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여운형이라는 사람인데요. 자, 이 사람은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를 빠르게 캐치를 하고 우리가 빨리 독립운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파리 강화 회의에 바로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을 하면서 한국의 사정을 알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28 독립선언을 통해서 또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당시 일본에서 유학 활동을 하고 있던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먼저 한국의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에 한 거죠. 그러면서 이런 거에 자극을 받아서 한국 내에서도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게 가장 먼저 이제
처음으로 열리게 되었던 게 민족대표 33인이 뭉쳐서 독립선언서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민족대표 33인이 처음에는 서울에 있는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기로 했었는데 막상 이게 이제 소문이 막 퍼지게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탑골공원에 모여요. 이것을 본 민족대표 33인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야, 이러다가 여기에서 낭독했다가는 진짜 누가 하나 다치겠다. 혹은 경찰과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급히 이 낭독을 하는 장소를 바꿉니다. 바로 태화관이라는 식당에서 하게 되는데요. 이 태화관에서 만세를 외치자마자 이 민족대표 33인은 체포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과 시민들은 민족대표 33인이 온다고 했는데 왜 안 오냐. 그러면 우리끼리라도 하자. 이렇게 되면서 학생들이 주도를 해서 독립선언서가 낭독이 되었고요. 만세운동이 서울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으로도 퍼지게 되고 수도권이 이제 지방까지 확산이 되면서 전국 대도시로 확산이 되면서 교사 상인 노동자들이 가담을 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농촌까지 퍼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일제는 막기 위해서 역시 총칼을 앞세워 가지고 학살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사건이 제암리 학살 사건이에요. 이 제암리는 지금으로 보면은 수원에 있는 지역인데요. 시골 마을입니다. 여기에서도 당연히 만세 운동이 있었겠죠. 그것을 경찰들이 진압하려고 마을 사람들을 교회에 다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있으면 너네를 보호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거짓말을 쳐요. 그래놓고 모인 마을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문을 다 봉쇄시키고 거기에서 총을 쏩니다. 총격을 하고 그래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거기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게 바로 제암리 학살 사건인데 사실 일제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일부러 은폐를 시켰겠죠. 그렇지만 외국인 선교사가 이거를 보도를 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것만 그렇게 했겠어요? 전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죠. 그래가지고 일제가 이거를 굉장히 잔인하게 탄압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농민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가족과 이웃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그래서 무력 투쟁으로 발전을 했지만 결국 일제가 그런 선진적인 무기를 가지고 농민들을 다 진압을 하죠. 그래서 결국에 3.1운동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3.1운동은 우리에게 진한 메시지를 줍니다. 첫 번째로는 전 계층이 참여한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었다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3.1운동을 계기로 우리 한국의 독립운동의 어떤 저력을 봅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시민들, 일반 시민들까지 자기의 어떤 신변, 안전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좀 본격적인 시스템을 갖춘 독립운동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때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이것은 그동안 이루어진 신민의 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1910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독립운동을 다 포함한 근대 국민국가 수립운동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고 왜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냐. 이 임시정부가 민주공화제 정부라는 걸 확실하게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황제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국민의 나라로 거듭났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일제 식민 통치가 변화가 됩니다. 9년간 총칼을 앞세워서 이렇게 식민지배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 만세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아닌가 보다 하고 문화 통치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중국의 오사운동으로까지 영향을 주면서 전 세계적으로까지는 아니네요. 아시아 지역의 그런 약소 국가들한테 이런 독립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또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중국도 있고 인도도 있고 이런 국가들한테까지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것도 정말 대단한 거죠.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3.1운동 계기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당시에는 크게 세 가지가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는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 만들어진 대한국민의회. 두 번째는 상하이, 중국 상하이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 세 번째는 국내 서울에서 만들어진 한성정부가 있어요. 자, 근데 일단 국내에 만들어진 한성정부는 일제가 두 눈 뜨고 감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활동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상하이 쪽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연해주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연해주가 여기 있거든요, 여러분. 오른쪽. 조금 굉장히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활동하기도 힘들고 아무래도 상하이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여론이 있어서 여기로 이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상하이가 좋은 점이 뭐냐면 외교 활동에 유리하다는 점이에요. 상하이에는 여러 외국 공사관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곳에는 외교관들이 많이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 세계 정세를 빨리 들을 수 있고 외교관들한테 우리 독립운동을 어필할 수가 있다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상하이에 위치하게 되었고, 자, 임시정부의 활동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비밀 조직이었다. 그래서 이 비밀 행정 조직인 연통제를 만들었는데요. 상하이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제도들이나 법령 같은 걸 국내로까지 이제 전파하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연통제. 비슷한 맥락으로 교통국도 있었는데요. 통신기관이고 정보 수집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륙양행이라는 게 있어요. 이륙양행은 약간 여기 이쪽 지역, 간도 지역에서 만들어진 건데 겉으로는 상점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누가 만들었냐면 아일랜드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제 쇼라는 사람이 이제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아일랜드 사람 외국인이다 보니까 일제가 감시하기 좀 어려웠겠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 이륙양행이 교통국으로서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좀 체포되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그랬다는 점. 자,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륙양행도 이제 들통이 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교통국을 통해서 독립운동 자금도 이렇게 모금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활동을 하려면 또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독립공채예요. 그러니까 어음이라고 보면 되는데 예를 들면 여기 임시정부에서 1,000원이라는 독립공채를 발행을 했다면 니네가 이걸 먼저 사주는 거야. 그럼 이제 1,000원을 내겠지. 이걸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실제로 나라가 됐을 때 이거 값을 더 쳐주겠다. 그때 돈 더 줄게. 이렇게 해서 했던 게 바로 독립공채고 의연금은 역시 기부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것들을 모금했습니다. 자, 그리고 외교활동을 살펴보면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된 김규식을 이제 정부 대표로 임명을 하면서 조금 더 독립운동에 힘을 실어주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구미위원부를 설치를 해서 이승만이 여기 위원장으로 활동을 합니다. 이승만은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유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활동하기 더 좋겠죠. 그리고 미국이 워낙 큰 나라니까 독립운동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계속 어필하며 좀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임시정부가 외교 활동에 굉장히 많이 치중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지만 군사 활동을 아예 안 한 건 아니에요. 남만주 지역에 군무부의 직할 부대를 두게 되면서 군사 활동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 활동으로는 독립신문, 한일관계 사료집 같은 걸 만들어서 역사에도 관심을 가졌고요.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일제가 연통부와 교통국을 알아냅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그런 소식들을 전하기가 어려워지게 돼요.
그리고 외교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 파리 강화 회의에도 파견하고 미국에도 파견을 했는데 성과가 있어 없어? 성과가 없어. 그러니까 무장투쟁론자들은 그냥 우리가 일제랑 직접적으로 싸우는 게 더 효과적이다. 외교 활동은 이거 되도 않는 거다.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또 서로 대립을 하게 되는데요. 민족주의는 말 그대로 우리 한국인이 중요하다라는 입장이고, 사회주의는 노동자의 어떤 그런 상황을 조금 더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싸우게 돼요. 그렇게 된 계기는 이제 소련이 이 사회주의자들을 계속 지원을 해주면서 갈등이 생긴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서로 저마다의 입장으로 나뉘면 독립운동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국민대표회의라는 걸 열어서 우리가 독립운동의 방향을 좀 확실하게 정하고 가자. 그래서 크게 임시정부의 진로를 두고 개조파와 창조파로 나뉘어서 싸우게 되는데요. 먼저 개조파는 임시정부가 그래도 지금까지 왔는데 이걸 좀 고쳐서 사용을 해보자.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보자 라고 했던 게 개조파고요. 아니다. 지금 외교활동 위주로 하는 이러한 독립운동은 되지도 않는다. 아예 새롭게 정부를 만들어가지고 무장투쟁을 해야 된다는 창조파로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이승만이 사고를 치는데요. 아까 구미위원부의 위원장이었었잖아요. 이 사람이 미국의 위임 통치를 건의합니다. 저희 나라를 우리 미국이 받아주면 안 될까요? 했던 것이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도 그게 너무 어이가 없었던지 결국에는 거절당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독립운동 하려고 이렇게 지금 모여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위임 통치라니요. 미국의 식민지로 스스로 바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이승만이 탄핵을 당해요. 대통령 자리에서 탄핵을 당하고 대신에 공무령 국무총리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지금으로 따지면 내각제 중심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당시에 국무령이 바로 김구입니다. 김구. 이 사람과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연합을 해가지고 정치를 했는데, 문제는 독립운동가들이 저마다 국민대표회의 이후에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겠다 해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임시정부에는 사실상 김구만 남게 되거든요. 김구는 그렇지만 끝까지 이 임시정부의 자리를 지키고 결국에는 이 임시정부를 나중에는 30년대 이후에는 부활시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교과서 내용 살펴보면서 이 학습지 내용 정리하시길 바래요.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나요.